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올해는 꿈에 그리던 귀촌을 해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랑 남편 슬아이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유별나더니 결혼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비혼 선언을 해서 혼자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장가를 가서 현재 손자를 낳고 처자식이랑 살고 있는데요. 손자가 올해 태어났으니 아직 돌이 되진 않았겠네요.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손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손자 얼굴은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많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닥 그 아이 얼굴이 보고 싶지는 않네요. 참 이상한 할머니죠? 네, 그렇게만 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제 스스로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직까지 낯설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며느리가 미우니 며느리가 낳은 손자도 썩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귀촌하기 전 며느리와 다퉜던 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데요. 남편은 생각해서 뭐 하냐고 잊으라고 했지만 감정이라는 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즐겨 듣던 사연살롱에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게 제가 살아온 시간을 말씀드리자면요. 저와 남편은 누가 더 낫다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너무 가난한 집에 장남과 장녀로 태어났어요. 평생 부모한테 용돈이라는 건 둘 다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일찍이 가장 노릇을 하며 자랐죠. 남편은 사남매 중 첫째로 동생 셋 뒷바라지를 했고 저는 삼남매 중 첫째로 동생 둘 뒷바라지를 했는데 거기에 지병이 있는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해서 사는 게 참 고단했네요. 그러다 일하면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후광이라고 하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남편이 항상 땀을 흘려서 그게 제 눈엔 빛나 보였어요. 그리고 서로 너무 같은 처지인지라 금방 마음이 통하게 되었는데 둘 다 집 형편이 그렇다 보니 결혼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처지는 못 됐어요. 게다가 결혼한 후에도 동생들이 클 때까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딸린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각자 집에 생활비도 보내줘야 하고 우리도 살아야 했으니 저희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 계획도 최대한 늦게 갖자고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없고 힘든 집일수록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7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는데 그 7년 동안 참 많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저나 남편이나 문제가 있냐는 말이었죠. 제가 아무리 아이 가질 처지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피임이란 개념도 잘 없고 돈 때문에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아이는 자기 밥그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맹신할 때라서 저희 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웠다는 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니 이상한 소문만 자꾸 우리 부부 주변을 맴돌았는데 그래도 저랑 남편은 상관없었어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나 남편은 그래도 집 같은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아이를 낳지 않겠냐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았을까 남편이랑 웃곤 하는데요. 그만큼 저도 남편도 젊었을 때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은 기술을 배워 나름 회사다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고 저는 식당 일을 전전하다 남편의 권유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네요. 사실 제 주변엔 여자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웠다고 부러워했었는데 저에게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가방끈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왜 이력서를 쓰면 학력을 꼭 적어야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국졸이라고 쓰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서류에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순진한 저는 거짓으로도 학력을 고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냈는데 그 정직한 게 문제였는지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는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연애하면서 폰수처럼 남편한테 말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저에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뭐?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하라고? 에이, 됐어.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머리도 벌써 다 굳었을 텐데. 굳긴 뭘 굳어. 자기 어떨 때 보면 공고 나온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니까.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겠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기나 하자. 자기 검정고시 합격하잖아. 그럼 이제 국졸이라고 안 쓰고 중졸, 고졸 이렇게 쓸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솔깃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반응을 하는 것 같자 검정고시에 붙으면 식당 일이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웃기게도 저는 사무직 일을 하는 여자들을 부러워했기에 그 말에 홀랑 넘어가 버렸죠. 그 뒤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팔자에도 없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공부가 재미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남편이 저를 잘 가르쳐준 덕분이었죠. 저희 남편은 공고를 나오긴 했지만 중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했어요. 꿈도 교사였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공고 진학을 하는 남편을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했다는데요. 문제는 인문계를 가도 대학 학비를 누가 낼 거냐는 거였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남편은 교사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제자가 아내인 저였던 건데요. 남편은 정말 공부를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찌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주는지 공부가 절로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더니 남편의 칭찬에 신이 나서 저는 고등과정 검정고시도 한 번에 패스하는 남편의 우등생 제자가 되었는데 그날 둘 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사법고시라도 패스한 줄 알 정도로 유난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여보, 자기가 내 평생의 한을 풀어줬어. 잠깐이었지만
유능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네. 내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자기가 잘해줘서 나는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네.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 9급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물론 공무원이 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남편이랑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공무원이 된 저는 예전에 식당을 전전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남편은 기술자로 저는 공무원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제가 공무원으로 정식 발령이 난 뒤부터는 마치 그동안 고생했으니 니들 복 받으라고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이 술술 풀렸는데요. 당시 3천만 원을 모아 작은 빌라를 사는 것부터 해서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우선 제가 아이를 임신했고 또 남편 바로 밑 도련님과 신우가 취직을 해 남편의 부담이 줄었는데 저 역시 제 동생들이 앞가림을 하기 시작해 부담 줄어들어 살만해졌죠. 거기에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병원비 부담도 사라져 둘째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전히 저도 남편도 버는 만큼 저희 가정에만 충실하면 됐었는데요. 여유가 생기니 우리 부부는 어릴 때 못 누린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 아이들만큼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저희가 한 고생은 대물림 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덕에 저희 애들은 모두 풍족하게 자랐죠. 그리고 저희 애들은 남녀가 바뀌어 첫째인 딸은 무뚝뚝하고 둘째인 아들이 살가웠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농담으로 아들 같은 딸 같은 아들을 가졌으니 다 가졌다고 했네요. 특히 손이 많이 가지 않았던 딸은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저는 딸에게 그 어떤 장녀의 부담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은근히 남녀 차별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은근히 아들들을 더 챙기곤 했는데 저는 거꾸로 딸애를 더 챙겼어요. 너는 여자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는데 그런 제 양육 방식이 과했는지 딸애는 어지간해서는 남자한테는 지는 법이 없고 자존심만 센 노처녀가 되었죠. 하지만 저랑 남편은 딸만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노처녀여도 상관없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에 반면 아들은 어딜 내놔도 사교성이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들 애를 보고 있으면 저희 부부는 늘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남편도 저런 구석이 없는데 특별한 아이가 우리한테서 태어났다고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아들은 막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귀여운 우리의 막둥이였는데요. 이 아들이 장차 커서 우리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그때까지는 딸아이는 몰라도 살가운 아들이 있어 우리 부부 노년에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자식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한 거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산 빌라 근처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운 좋게 돈을 좀 벌었고 그간 또 열심히 모은 돈이 있어 융자를 좀 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살던 빌라와는 평수나 환경부터 달랐어요. 게다가 동네가 어찌나 빨리 변하는지 이번에도 집값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훅훅 올랐는데요.
이건 뭐 빌라일 때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의 매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지 모르고 지냈는데 우리처럼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 집값까지 올라주니 매일 복권에 당첨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평생 우리 부부의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이 집이 있으니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이 집을 팔아 보태주고 저희 부부는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살면 좋겠다고 노후 계획을 세웠죠. 그렇다 보니 나이 먹는 것도 그다지 슬픈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운 우리 부부에게 드디어 며느리가 생겼죠. 당연히 딸이 먼저 사위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딸은 그 즈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재미지게 살겠다고 말을 했고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살던 집을 팔아 아이들에게 3억씩 떼어주고 저희는 작은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 살다가 제가 정년 퇴직을 하면 바로 귀촌할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3억을 받아갔고 딸 역시 그 돈을 종잣돈으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불안했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딸애한테 준 돈이니 딸애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한테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사업이란 게 위험하잖아. 괜히 돈이나 날리면 그땐 어쩌려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전부터 하고 싶은 사업이었다니까. 그래도 너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시집가고 싶으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아빠는 더 해줄 돈은 없어. 네 동생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 나중에 마음 바뀌어도 돈 달라고 안 할게. 엄마는 딸을 그렇게 못 믿냐? 언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야, 너는 여자라고 기죽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거지. 여보, 그만해. 우리 딸의 생각이 있고 의욕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지. 영주나 영석이나 알아서 할 일이야. 행여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해도 그것도 지 몫이지. 영주,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널 항상 응원하지만 성인이 된 이상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엄마 말대로 우리는 니들한테 똑같이 해줬고 이 이상은 우리 노후에 쓸 돈이니 탐내지 마. 당연하지. 생각도 안 해. 아니 오히려 내가 정말 잘해서 엄마 아빠 매달 꼬박꼬박 용돈 보내줄게. 정말? 너 지금 한 말 꼭 지켜라. 아니, 각서라도 쓸래? 어머, 아빠는?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부녀지간에 작당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불안한 마음을 삼켜야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딸아이를 믿어주고 싶었기에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애는 차근차근 자기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그 사이 아들애는 저희가 준 돈으로 수도권 지역에 신혼집을 장만했고 결혼식도 잘 올렸어요. 며느리가 어릴 때 친정엄마와 사별에 유독 마음이 쓰였던 저는 시어머니지만 친정엄마 못지않게 며느리한테 잘해주리라 다짐했었죠. 그리고 엄마 정이 고팠던 탓인지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참 살갑게 잘했는데요. 호칭도 어머니 아버님에서 엄마 아빠로 바꿔 부르고 주말이면 저희가 심심할까봐 찾아와 내내 놀다 가던 아이들이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펜션도 잡아 같이 가자고 하고 저와 남편 생일이면 며느리가 미역국도 끓여다 줬는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낳은 자식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게다가 주변에서 저한테 김 주사님은 진짜 며느리 복이 있으세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라며 칭찬해줬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애도 그렇지만
며느리도 저희에게 잘하니 이런 복덩이가 또 어디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과하잖아요. 아무리 반가운 얼굴이라도 너무 자주 보면 불편해지기 마련인데 저 역시 거의 매주 저희와 놀고 싶다는 며느리가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나 남편은 주말이면 좀 쉬고 싶었거든요. 밥도 좀 대충 먹고 어떨 때는 청소도 건너뛰고 싶었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늘 비상이었어요. 남편은 청소를 하고 저는 냉장고를 털다 재료가 없으면 급히 나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이렇게 할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 니들은 니들끼리 놀라고 했는데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아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건지 며느리는 그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로 엄마도 참 저희는 평일 내내 붙어 있잖아요. 주말엔 엄마랑 아빠랑 보러 와야죠.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랑 남편이 좋다고 저러는 며느리를 억지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제 딸이 저희가 불편해한다는 걸 눈치채고 아들에게 야, 적당히 해. 니들은 우리 집이 뭐 식당이냐? 왜? 식비 아끼려고 그래? 엄마 아빠도 주말엔 좀 쉬어야지. 라고 대놓고 핀잔을 줬었는데 그때도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랬어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는 정말 딸 같은 마음에서 엄마 아빠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정말 식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저희도 차 기름값 드는데. 옳게. 그러니까 뭐하러 기름값 아깝게 매주 여길 오냐고. 난 옳게 마음은 고맙지만 좀 오바라고 생각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해야지. 누나, 그만해. 유림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내 와이프지만 친딸이 누나보다 우리 유림이가 훨씬 낫지 않아? 나는 뭐 주말마다 여기 오는 게 편하겠어. 나도 쉬고 싶은데 우리 유림이가 애 생기면 그마저도 못 챙겨드린다고 꼬박꼬박 여기 오자고 하는 거야. 누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야 그만해. 형님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저희 앞으로 특별한 날 아니면 절대 여기 안 올게요. 그동안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어? 아니다. 네가 왜 멍청해. 우리야 당연히 고맙지. 영주 너 그만해라. 왜 애한테 이상한 소리라니? 요즘 우리 유림이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너는 어쩌다 한번 집에 오면서 우리 적적할까봐 유림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치? 유림아, 마음 풀어라. 우리가 네 마음을 몰라줘 되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정말 저희 친정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머, 웃겨 옳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친오빠를 두고. 그 정도로 오빠 아빠를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딸과 며느리가 사이가 나빠질까봐 본심은 아니지만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아마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일로 딸은 빈정이상에 돌아갔고 며느리는 기가 살았는데 하필 며느리 직장이 저희 집 근처라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불쑥불쑥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1년 넘게는 항상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우리 딸이랑 그렇게 한바탕 한 날부터는 혼자도 부담 없이 오더라고요. 그런 날이면 남편이 정말 안절부절 못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2시간 정도는 퇴근이 빨라서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면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며느리가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허겁지겁 퇴근을 했는데요. 부부 둘만 사는 집에
냉장고가 늘 채워져 있지는 않으니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어요. 가만 보니 며느리는 아들이 회식을 하거나 출장을 간 날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은 듯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와도 된다고 할 수도 없어 솔직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아예 여기 동네로 우리도 이사 올까요? 그 집 판다고 여기 동네 아파트를 살 순 없겠지만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너무 좋겠죠? 저는 저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간담이 서늘했죠. 보통은 시어머니가 근처로 오라고 하고 며느리는 싫어서 시댁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 살려고 한다는데 저희 며느리는 참 요상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면 주변에서는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는 듯 제 속을 몰라줬는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 귀촌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주말이면 새벽부터 남편이랑 나와 여기저기 귀촌할 시골을 찾아다녔어요. 집을 지어도 좋고 폐가를 고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적당한 곳을 찾기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웃기는 소리긴 하지만 제가 서울이랑 멀리 떨어지고 싶었는데요. 어설프게 가까우면 아들 내외가 찾아올까봐 두려웠어요. 이쯤 되면 며느리가 아닌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좋게 둘러 얘기하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지난번 딸애랑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며느리를 더 조심하는 눈치였는데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아들놈은 엄마, 유림이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지? 라고 해벌쭉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땐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등짝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아들 내외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잡았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리본이 달린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네, 임신이었죠. 물론 기뻤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런 가운데 남편은 내신 며느리가 몸이 무거워지면 저희 집에 잘 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임신한 며느리 시중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손주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예상은 빗나갔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무슨 입덧을 그렇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밥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꼬물이가 엄마가 해주는 잡채가 먹고 싶대요. 엄마, 오늘은 갈비찜이 땡기는데 해줄 수 있죠? 우리 꼬물이가 저를 닮아서 할머니 음식만 찾나 봐요. 저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임신했을 때 서운한 게 평생 가는 거라고. 그래, 너 애기만 낳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참고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다 해줬는데 그러면 바보 같은 아들놈은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라며 좋아 죽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기쁨이 될 줄 알았던 그놈은 집 안으로밖에 모르는 등신 머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저는 조기 은퇴를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 역시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할 수 있다며 저희는 본격적으로 귀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구례 쪽에 마음에 쏙 드는 아담한 전원주택이 있어 그곳을 계약했어요. 사람이 안 산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먼저 주인이 바지런한 사람이었는지 집이 먼지가 좀 있을 뿐 깨끗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저기 손을 좀 보긴 해야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작은 마당도 너무 예쁘고 집 뒤편엔 작은 텃밭도 있었는데 여기라면 우리 부부 노년을 보내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하고 손주가 3, 7일이 지날 즈음인 1년 뒤 귀촌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꿈결 속에 살았어요. 집 계약도 마쳤겠다. 손주가 태어나면 더 이상 며느리 눈치도 보지 않고 남편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들, 딸, 며느리도 저희 귀촌을 흔쾌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 부부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저희가 1년 뒤 귀촌한다는 사실을 안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어딜 가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과해 조금 당황했는데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귀촌 얘기를 들어 서운한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세상에나, 곧 있으면 손주가 태어나는데 귀촌은 무슨 귀촌이에요. 그럼 저희 애는 누가 봐줘요? 뭐? 니들 애는 니들이 봐야지. 그럼 누가 보니? 누가 보긴요. 당연히 엄마가 보셔야죠. 제가 친정엄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엄마 진짜 너무한다. 우리 맞벌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유리미는 애기 낳고 3달밖에 못 쉰단 말이야. 몰라. 취소해. 이놈아, 취소하긴 뭘 취소해. 니들 애는 니 엄마 말처럼 니들이 알아서 키우는 거지. 니들이 맞벌이해서 우리한테 월급 가져오냐? 아빠,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가 괜히 그래?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먼저 우리 애 봐준다고 나와야지. 우리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뭐? 니들은 왜 니들 멋대로 김칫국을 마시고 오만 우리한테 화풀이야. 내가 왜 니들 애를 봐줘야 하는 건데? 엄마, 진짜 서운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당연히 손주 태어나면 봐주신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애도 안 봐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진지하게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 손자인데 우리 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혈압이 올랐어요. 손주가 태어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면 적어도 저더러 14년은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미쳤나요?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역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는 것 같다며 자기는 의지할 엄마도 없다고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하다 못해 황당했어요. 막말로 제가 애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서 아이를 가져놓고 왜 책임을 저더러 지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정 안 되면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를 하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을 쓰든 니들 애니까 니들이 책임지라고 강하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며느리가 얼굴색을 싹 바꾸며 이렇게 말했죠. 정 그렇게 귀촌을 하셔야겠다면 좋아요. 저도 엄마 아빠 뜻 존중할게요. 대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 쓰게 시터비 매월 300만 원씩 해주세요. 뭐? 300? 왜요? 애도 안 봐주겠다, 돈도 안 주겠다. 그러시면 곤란하죠. 아니 얘, 우린 니들 결혼할 때 무려 3억이나 해줬다. 근데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엄마 아빠, 그 3억은요. 당연히 아들 장가 보낼 때 해주는 집값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집도 안 가면서 똑같이 3억 챙긴 형님이 염치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달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거저대는 줄 아세요? 평생 손주 안 보고 사실 거 아니시죠? 뭐야?
너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우리 협박하니? 협박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엄마야말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 치더라도 제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귀천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세요? 저는 자꾸만 도돌이표가 되어가는 대화에 됐다고 손자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니들애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린 귀촌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집도 계약했고 근무 중인 주민센터도 내년엔 정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젠 아들놈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 며느리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몰차? 유림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놈아, 너는 네 처만 보이고 너 키운다고 그 고생한 엄마는 안 보이냐? 엄마랑 나 이날이 때까지 일개미처럼 일만 했어. 이제야 좀 쉬면서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그걸 막아? 너야말로 네 처가 이렇게 나오면 네가 나서서 네 엄마 편을 들어야지. 아빠,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유림이가 홀몸도 아닌데. 아무튼 다시 생각해줘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부담스러우면 그래, 딱 10살까지만이라도. 됐다. 니들 썩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 천하의 못된 것들.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서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내듯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러자 자기 와이프 다친다고 눈이 뒤집힌 아들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골치가 아프더군요. 자기 와이프 챙기는 건 좋은데 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건지 저는 그날 저녁 알아눕고 말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딸애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좀 보라고 했는데 딸이 와서는 씩씩거리며 왜 제대로 홍구멍을 내지 못하냐고 저더러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아니, 저라고 성깔 없겠냐고요. 그저 내 새끼고 내 새끼랑 애를 가진 며느리이니 참은 것뿐인데 제 딸은 제가 호구 시어머니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귀촌하고 손주고 나발이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딸까지 나서서 저러니 제 속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놈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냐고 확인 전화를 했고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고 300만 원씩 보낼 계좌라며 문자로 보내더군요.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자마자 미친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래서 꿈도 꾸지 말라고, 이럴 거면 아예 영 끊고 살자고 했는데요. 그놈이 지 마누라한테 그 얘기도 했는지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영 끊자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냐며 할머니 노릇 안 하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는 등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는데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계속 건드리면 터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는 말이다.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너 친정엄마도 없고 외롭게 자랐다고 해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근데 지금 보니 내가 아주 헛고생을 했어. 잘해줬더니 날 호구로 봤니? 그동안도 불편하고 어려워도 네가 나랑 네 시아버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참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니었어. 넌 그냥 우리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용이라뇨.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막말로 저같이 살가운 며느리가 어딨어요? 제 주변에서는 다들 시어머니랑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저 엄마, 아니 어머니 핏줄 가진 몸이에요. 제가 남의 집 애를 갖고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너는 나한테 먼저 묻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네 애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가 기대했다고 치자.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나랑 네 시아버지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존중했잖아요. 그래서 시터비만 달라고 그이가 계좌번호 보낸 건데. 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시비 거셨잖아요. 이기적인 건 어머니세요. 애도 안 봐줘. 돈도 안 줘. 그래놓고 손주 얼굴은 보고 싶으세요? 아니, 저희가 자식된 도리를 하기 바라세요? 저희도 이러시면 도리고 뭐가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연 끊자고 하셨죠? 저희도 연 끊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더 늙고 병드시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야? 저는 며느리의 말에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얘가 이런 애였나 싶어 소름이 끼쳤는데 그래서 그냥 피차 편하게 연 끊자고 해버렸네요.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좋다고 했고 저는 결혼할 때 받아간 3억 도로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어머, 치사하게 지금 그걸 다시 달라는 거세요? 줬으면 그만이지 뭘 뺏어요. 너 같으면 안 뺐겠니? 자식도 아니고 남인데 당연히 뺏어서 내 딸 줘야지. 어머니, 여기 네 어머니가 어딨니? 나는 너같이 뻔뻔하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 둔 적 없다. 나야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이달 안으로 3억 입금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에게 며느리랑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는데요. 그날 남편이 아들놈을 찾아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시킨 모양이더군요. 원래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이 보는 눈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같이 일하는 동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눈을 까뒤집고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도 한번 화가 나면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 귓밤망이를 13년 만에 휘둘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아들한테 이번 달 안으로 가져간 3억 다시 내놓으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그날 이후 아들 며느리는 저희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단히 벼른 만큼 이번에는 지 아빠 성격을 꼭 닮은 딸에게 얘기해 그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집도 뺏길까 도둑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이사를 갈 수 있죠. 그리고 딸은 지 동생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족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고 변호사 수십 명을 쓰더라도 3억 뱉어내게 만들겠다고 제대로 겁을 준 모양인데 그 3억 때문에라도 그것들은 앞으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내려와 유유자적한 생활을 남편과 누리고 있는데요. 매일 흙을 만지고 새소리와 풀냄새를 맡으니 뭔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기분으로 삽니다. 때때로 지난 날들이 저를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만 저는 떳떳해요. 어느 한순간도 성실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감정도 변함이 없는데요. 화가 난다기보다 괘씸한 마음이 커서 저는 앞으로 그것들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저나 남편이 늙고 병들어 지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기를 쓰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일은 없는 게 저희한테는 지 잘난 맛에 사는 나름 효녀인 딸도 있으니 정말 노년이 지나 말년도 걱정이 없어요. 딸은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준 3억으로 지금까지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저희에게 꼬박꼬박 3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딸을 두고 저희가 왜 등신 같은 아들한테 의지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사도 필요 없어서 더더욱 아들과 며느리가 아쉽지도 않은데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 봅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보다 호랑이 같지만
용돈 따박따박 주는 딸이 100배 1000배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때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부가 알아서 키웠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며느리의 말은 너무 뻔뻔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정말로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꼼짝없이 손주손녀를 보시나요? 아니면 돈으로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게 맞다고 해도 저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지만 애까지 봐야 한다면 정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바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 나이 이제 60인데 남은 40년은 남편이랑 행복하게만 살다 사이좋게 이 세상 떠났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미운 아들놈과 괘씸한 며느리도 지들 같은 자식과 며느리를 만나 지들도 당해봤으면 하는 건데요. 원래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 거라고 지들은 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려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지. 평소 사연살롱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가 많던데 저희 며느리 같은 이상한 며느리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지랖을 부려보자면요.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뿐인 소중한 거니까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청자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한데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잘했다는 말이 더 듣고 싶지만요. 그럼 좋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